네, 안녕하세요. 네, 플렉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네, 환영합니다. 네, 네, 오늘도 목요일 오후에 이렇게 플렉스 웨비나 신청하시고 찾아오신 분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플렉스 웨비나 신청하시고 오신 분들 위해서 잠깐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은 저희 플렉스 웨비나는 HR 담당자들의 실무자들의 인사이트와 현장 경험을 이제 어떤 시도를 하셨는지 함께 공유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서로 배움을 공유하는 그런 네트워킹 이제 웨비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희 조직 문화를 주제로 신청하신 분들은 많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조직 문화를 주제로 이제 힐링 페이퍼의 사례를 이제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 그래도 조직 문화가 굉장히 요즘 핫한 주제인데 실제로 조직 문화가 이제 명문화만 되어 있고 이것들이 조직의 어떤 성장하는 변화한 스테이지에 맞게 더 조직의 문제를 송곳같이 발굴하고 해결하는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유기체처럼 이제 발전하는 경우가 사실 드물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도 찾기가 어렵고 막막한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강남 언니라는 이제 서비스로 또 유명한 힐링 페이퍼의 김윤형 리드님을 모시고 그동안 이제 힐링 페이퍼가 직접 조직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조직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함께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김영 리드님 한번 소개 한번 하시고 간단히 하시고 이어서 발표를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힐링페이퍼 강남원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한 7년 가까이 지금 여러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많은 것들을 또 시도해보고 실패해보고 배워가면서 지금 좀 일을 하고 있는 김윤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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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그 오늘 강의 제목은 조직 문화를 성장시키는 에자일 프로세스라는 이름인데요. 뭐 에자일이라는 것에 익숙한 분도 계시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거여서 이제 후반에 내용에 그런 설명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이 제목을 보고 어떤 분들은 에자일 프로세스를 막 전사에 전파하는 내용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조직 문화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저는 뭐 HR을 뭐 대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전문적으로 어떤 학습한 적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 제품이나 개발할 때 썼던 에자일 프로세스를 좀 적용해 본 그런 스토리를 여러분한테 공유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먼저 그 제 스토리를 좀 아시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발자 출신으로 강남언니에 조인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1호 개발자로 들어왔었고 그때는 한 대여섯 명밖에 없었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때부터 CTO를 한 3년, 그다음에 제품 총괄하는 걸 2년 정도 했었고 작년에는 어, 조직 문화를 총괄하고 HR 리드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때 되게 많은 분들이 CTO 하다가 HR 하는 사람 처음 보는데 네, 하면서 되게 신기한 뭐 리액션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요렇게 이제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저는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어떤 사람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았고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이루는 어떤 케미, 시너지 같은 것들을 스타트업에서 한번 만들어보고 경험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면서 저의 어떤 개발적인 지식이나 제품을 만드는 역량을 가지고 스타트업에 기여를 하고 싶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묘하게 섞이면서 제가 HR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 소개를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체크인 질문을 좀 하고 싶었어요. 혹시 여러분은 수직적 어떤 문화, 수평적 문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게 더 좋은 문화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한번 그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직적인 문화, 수평적인 문화, 어떤 게 더 좋은 문화일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평적인 문화가 조금 더 익숙하기도 하고 그게 더 맞는 게 아닌가? 의견들이 자유롭게 이제 좀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지금 현재 속한 조직에서는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뭐 군대라는 조직과 뭐 스타트업이라는 조직이 있다고 봤을 때 그 이 두 조직은 굉장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군대 같은 곳은 어떤 의사결정이 되게 그 비가역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한 100명 정도 되는 부대가 어느 곳에 가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싸워야지만 그리고 그들이 어쩌면 다 죽을 수도 있는 희생을 해야지만 민간인이 수만 명이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의사결정을 단호하게 내리고 네. 실행을 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 이제 너희 100명은 저기 가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싸워라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수평적으로 네. 토론해서 의사결정을 하시죠라고 하는 것들이 잘 안 먹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 체크인 질문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어떤 정답 같은 것은 없다. 네. 요즘 보면은 이런 거 무조건 좋은 거야. 다 이렇게 해야 돼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어떤 성향에 따라서 어느 곳은 수직적인 게 맞을 수도 있고 어떤 곳은 수평적인 게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환기를 좀 해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뭐그 수평 문화, 수직 문화 얘기했는데 조직 문화는 대체 뭐고 왜 필요한 거지? 왜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 이런 질문을 또 드려보고 싶었어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잠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요즘 되게 핫하게 네. 조직 문화라는 거 되게 중요하대. 조직 문화 잘 만들어야 돼. 어떤 맞아요. 조직 문화가 최고야? 제일 효율적이야? 이런 질문을 저도 많이 받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직 문화라는 것이 때로 어떤 곳에서는 조금 좀 맹목적인 맹목적으로 좇게 되는 그 목적이 되는 경우를 몇 번 봤거든요. 네. 그런데 조직 문화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직 문화는 어떤 조직이 성공하고 장기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적과 수단은 굉장히 다르다고 보는데요. 조직의 성공이란 것은 뭐 예를 들면 비즈니스가 성공하려면 당연히 영속할 수 있게 그 경제적인 어떤 이득이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요. 그런 조직이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문화가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 말은 조직마다 되게 여러 가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금융업으로 빠르게 투자하고 하는 회사라면은 뭔가를 빨리 판매하고 구매하고 그런 단호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단호함과 속도감 같은 것이 조직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이고 건물을 짓는 엄청 회사다. 네. 그런데 건물을 짓는 회사가 요즘 되게 뭐 유연하게 하는 게 유행이래라고 하면서 우리도 건물 지었다가 부셔봤다가 하면서 해보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좀 치밀한 설계와 꼼꼼함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겠죠. 조직이 성공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뭐 10년 동안 연구해서 의약품 하나를 만드는 회사면 빠르게 뭔가 실험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10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 동기부여를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달리게 만드는 무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그 조직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남들이 하니까 요새 유행이니까라기보다는 아마 분명히 그 조직이 성공하기 위한 방식이 있었다면 이미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조직만의 어떤 방정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해 나가서 명문화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이제 조직 문화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강남원이 같은 경우는 저희는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게라는 미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전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그 전략을 위한 제품은 무엇이며 결과물은 무엇이며 그것들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해서 만들 것인지를 계속 질문하면서 저희만의 버전으로 만들어낸 거죠. 물론 저희도 뭐 실리콘밸리나 유명한 회사들의 좋은 점을 차용했지만 예. 그냥 쟤네가 하니까 따라하자기보다는 이게 우리한테 맞는 거야 라는 질문을 많이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내 눈앞에 있는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네.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 아마 다 공감하실 네, 거예요. 정말 공감되는. 네. 지금. 네. 영원히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이제 막 엄청 피곤해서 집에도 못 갈 정도로 야근도 하고 하는데 뭐 조직 문화를 뭐 강화해야 되니까 어떤 이런 제도에 참여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받기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뭐 굉장히 좋은 문화가 이미 정착이 좀 돼 있고 되게 만족도가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그런 조직 문화가 계속해서 좋게 유지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사를 하루 이틀 하고 끝내려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커지고 어떤 저만 해도 지금 사실 저는 한 2, 3년 정도 여기서 이제 일을 하고 나면은 회사가 이제 막 유니콘이 그냥 쉽게 되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굉장히 많은 요소와 변화들이 있으면서 지금 7년간 함께 하면서도 계속 배우고 있고 부족한 점도 많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되게 장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스타트업은 또 머나먼 바다를 항해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바다라는 곳이 굉장히 시시각각 변하는 곳이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올해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 좋던 투자 시장이 갑자기 얼어붙으면서 어렵죠. 그 네. 회사들의 전략 자체가 많이 바뀐 곳들이 네. 많고요. 그런 것들에 저희는 계속 적응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20명일 때는 굉장히 활기차서 막 가만히 있어도 좋은 의견들을 내는 조직이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가만히 냅둬도 200명이 돼도 여전히 사람들이 의견을 잘 낼 거야라는 생각은 저는 틀릴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저 분명히 어제까지 정답으로 보였던 것이 정답이 아니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올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드는데요. 아마 분명히 환경의 변화를 좀 인지하면서 계속해서 좀 그에 맞춰서 발전하고 신경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쉬운 방법은 아니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 10명일 때, 50명일 때, 100명일 때 달라지는 것들을 어떻게 캐치하고 좀 실행하고 다시 피드백을 통해서 실행하고 그렇게 개선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R 관련된 어떤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해낼 수 있을까 막 집중하다가 내가 잘 모르는 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좀 알고 있는 경험해 본 걸 좀 통해서 그 창으로 한번 바라보자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 나름대로 이제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 이제 그 에자일이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로서 또 제품의 리더로서 이 방법론을 제가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계속 노력하면서 친숙해지고 활용하려고 노력했었는데요. 그것들을 적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본론인데요. 네. 이제부터 그러니까 조직 문화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이전 에자일한 방법론을 적용을 해보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러닝 스푼즈라는 어떤 플랫폼에서 이거를 한 9시간짜리의 강연으로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조직 문화가 왜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누구인지 여러분은 어떤 회사를 다니는지부터 시작해서 되게 빌드업을 많이 했던 강연이었어요. 네. 근데 플렉스에서 이제 요청 주셔가지고 좋은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너무 기쁜 마음으로 나왔는데 속성과외로 좀 빠르게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던 것 중에서도 조금 실행적인 부분 이런 네. 것들을 더 좀 재밌어 하실 것 같아서 네. 그것들을 좀 사례와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고요. 물론 이게 또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어떤 경험을 공유해 드리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눌 이야기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자일이 뭔데? 라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그걸 어떻게 조직 문화에 지금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건지 각 단계별로 제가 이제 나눠본 단계들이 있는데 그 단계별로 어떤 액션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저희 회사의 사례도 좀 대표적인 거 하나 드려보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에자일 방법론이라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거를 그냥 단순히 어떤 정의를 설명드리기보다 지금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개발자 분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에자일 방법론과 이제 워터폴, 조금 전통적인 워터폴 방법론 두 가지가 저희가 그 크게 양대산맥으로 있는 개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워터폴은 조금 더 좀 체계적이고 그 시작부터 끝이 좀 명확하고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 전 단계로 돌아가는 것 같은 게 없고 A부터 Z까지 하면은 이제 프로젝트 끝 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폭포수라는 이름을 쓴 건데요. 워터폴 방법론도 아까 제가 그 건축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런 데서는 저는 무조건은 아니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 기획되고 설계돼서 짜잔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하고 끝나야지 네. 건물 지어놓은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바꾸는 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또 개발 관련해서는 이게 적절한 프로젝트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워터폴 방법론이 가지고 있던 뭐 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어떤 고객한테 가치가 전달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 시작해서 뭐 6개월 걸리는 프로젝트 같은 거라고 한다면 6개월 동안 고객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되니까요. 그리고 결과물이 막상 6개월 지나서 별로 소통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 때도 많고 그런 잦은 소통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개발하면 되는 거야? 저렇게 하면 되는 거야? 뭐가 그 고객을 만족시키는 거야를 잘 모른 채로 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이게 옆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간단한 되게 재밌는 그림 예시가 유명한 예시들이 있어서 네. 가져왔는데 고객은 이 고객의 머릿속에는 이제 그 우리 집 뒷마당에 있는 나무에다가 타이어를 걸어놓고 그네처럼 쓰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나무에 밧줄로 내가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을 걸어서 이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거를 통해서 그 이후로 어떠한 소통도 안 하고 쫙 만들어서 짜잔 당신이 원하는 거 만들었습니다 했더니 저렇게 이렇게 네. 이상한 그림이 나온 거죠. 근데 나무에 밧줄이 걸려 있고 앉을 수 있다는 건 맞는데 굉장히 불편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이런 이제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방법론을 고민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좀 전통적 HR에서도 비슷하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HR적인 액션이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료한테 고객을 좀 동료로 바꿔본 거거든요. 동료한테 그 가치가 전달되기까지 오래 걸리고 막상 진짜 문제는 해결해주지 못하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액션이 나온다던가 하는 경우들을 보면서 이 부분을 그 개발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에자일 방법론을 여기도 적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고 유연하고 기민하게 이제 행동할 수 있는 에자일 방법론을 가져와 본 건데요. 개발적인 얘기니까 짧게 넘어가 보자면 고객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해서 바로 고객한테 전달하는 이 과정을 최대한 가능한 한 작게 만들어서 빠르게 반복함으로써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게 이제 에자일한 개발 방법론의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례를 들어보자면 누군가가 자동차 갖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전통적인 어떤 워터폴 같은 방법으로는 바퀴 2개 이제 설치하고 뭐 설치하고 보조석 설치하고 다 해서 한 1년 걸려서 자동차야 딱 했는데 사실 나는 오픈카를 갖고 싶었는데 네. 라고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래 방법론, 밑에 보신 방법론은 자, 일단은 좀 허접하지만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걸 만들어. 그래서 고객이 나 벌써 이동수단을 탈 수 있게 됐네. 좋긴 하다. 그런데 의자가 좀 불편해 했더니 의자를 좋게 만들어주고 앞에 뭐 바람을 막고 싶어 했더니 바람 가리는 게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제 고객이 점점 원하는 걸로 꾸준한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이것이 이제 네. 좀 더 에자일한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자일 그 방법론을 여러 이제 유명한 개발자들이 모여서 어떤 곳에서 에자일 선언문을 내보냈었는데요. 이 선언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왼쪽 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왼쪽보다 오른쪽이 조금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공정과 도구보다는 개인과 상호작용을 문서보다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고객과의 협력, 변화의 대응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선언을 했었는데요. 이건 그냥 제 마음대로 조직문화 버전을 좀 바꿔본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조직문화 방법론보다는 개개인과 상호작용, 우리 회사에 있는 누군가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상호작용을 좀 고민을 했었고요. 또 제도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누구나 쓸 수 있겠지라는 제도보다는 사람들이 경험 가능한 실제 액션을 빠르게 만들어보고 동료와 협력과 변화의 대응 같은 것을 더 이제 중요하게 좀 생각하고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에자일에는 그 에자일 방법론에 또 12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1원칙만 제가 가져왔는데 그 개발할 때 가치 있는 소프트웨어를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만족시킨다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제 마음대로 바꿔본 게 가치 있는 조직 문화, 그를 위한 액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동료를 만족시키는 것. 네. 6개월 걸려서 뭔가 빵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 좀 허접한 것 같지만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하면서 조금씩 만족시킬 수 있게 운영하는 것이 어떤 에자일한 조직 문화의 원칙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에자일한 조직 문화 방법론의 각 단계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문제 발견 단계, 설계하는 단계, 그리고 실행하고 전파하는 단계, 이제 운영하는 단계로 단계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이렇게 반복하면서 네.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점점 문제를 또 찾아내고 다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제로 실행하고 조직원들이 구성원들이 이제 알 수 있게 전파하고 운영을 해보면서 다시 문제를 발견하고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례를 들어보면은 저희 회사에는 이제 극도의 투명함이라는 어떤 되게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투명함은 우리가 업무를 할 때 맥락을 함께 공유하고 같이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이제 정보들이 나눠져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어느 날 꽤 많은 동료분들이 저한테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던지신 거죠. 근데 그게 한 분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거는 좀 그 전사적인 문제일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분들을 그냥 한번 모아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나요? 라고 이제 여러분의 이제 그 회사에서 겪는 문제들을 알려주세요 했더니 본인에게 속한 문제도 알려주시고 회사 전반적인 문제도 알려주셨는데 좀 공통점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였고요. 그럼 이제 그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는 좀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소통 안 되는구나 우리 그냥 소통 잘해봅시다 여러분 이러면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소통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소통이 안 돼서 당신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라는 것들을 좀 열심히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좀 뾰족하게 저희가 알아낸 것들이 내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가 누락이 된다. 예를 들면 나는 새로 만든 제품을 좀 이렇게 운영해 하고 고객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제품은 바뀌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다. 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우리 뭐 제품과 뭐 운영, 영업 이런 데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같이 뾰족한 점을 가지고 일해야지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전사적인 전략이 약간 불투명해서 각자가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는 느낌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에도 두 가지 사례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실행할 때는 그러면은 정보가 누락되는 것은 정보 전달의 이슈라고 보고 더 잘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서화를 강화한다거나 뭐 슬랙 채널을 좀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제품의 변화 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여기 공유되게 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모니터링을 잘하게 한다거나 이런 액션을 했었고요. 전사적 전략 방향이 모르겠다라는 거는 OKR이라는 제도를 그때도 이미 있긴 있었는데 네. 더 잘 강화하고 또 전략을 계속해서 팀 리더들을 통해서 원어원을 잘 되게 하는 방식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지를 운영하는 단계에서 계속 여쭤보고 체크를 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설명하고 싶은 요 사례였습니다. 근데 이제 운영하다가 이제 특정 영역에서 더 해결이 필요한 문제가 더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다시 문제 발견 단계로 이제 돌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요 이제 에자일한 사이클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하다 보면은 반복적인 가치 전달 프로세스가 나올 것이고 네. 동료들이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문화적 시도를 찾아내고 만들고 전달하고 또 운영하면서 지켜보고 이걸 반복하면서 좀 꾸준히 워킹하게 만드는 약간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키워드인데요.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각 단계별로 그러면은 각 단계별 단계 알겠는데 그때 뭘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저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문제 발견 단계라고 보자면요. 문제 발견 단계에서는 이 단계가 갖고 있는 목표는 조직과 구성원들이 느끼는 문제를 다 찾아내는 것이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액션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이미 예를 들면은 많은 회사들이 제도라는 게 좀 있을 거예요. 뭐 피드백 네. 제도라던가 뭐 보상 제도 혹은 뭐 커뮤니티를 만드는 제도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정말 처음 우리가 의도하고 기대했던 대로 동작하는지도 열심히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일단 되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겠지 하고 다른 쪽만 신경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도 좀 그랬었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의도한 대로 동작하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 나온 것처럼 저 소통이 안 돼요 하면은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점이 문제인지 그냥 눈으로 보이는 현상 뒤에 있는 본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소통이 안 되는 거지? 라는 것들을 계속 질문하면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것과 비공식적이고 비정기적인 거를 좀 퍼블릭하게 뿌리는 것, 좀 퍼스널하게 개개인으로 대화하는 걸로 이제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 간단하게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자면 제가 가장 좀 좋아하고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원어원인데요. 네. 원어원은 여러분의 조직이 한 20, 30명 이상 됐다면 저는 반드시 구축을 미리부터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문제를 발견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발표도 계속 나와요. 원어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어원 가지고만 제가 30분 동안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네. 어쨌든 그 구성원에게 많은 청취를 하는 부분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회사 메시지 전달할 때도 쓸 수 있지만 리더나 매니저 같은 분들이 구성원이 생각하는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창고로 반드시 사용하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우리 회사는 뭐 열려 있고 나한테 다 얘기 잘해. 문제 있으면 다 나한테 와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착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그런 착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막상 이런 정기적인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말 안 하던 것들이 이런 게 주어지고 요새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어떤 문제의 병목이 있으세요? 하면은 그때서야 나온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펄스 서베이는 뭐 조직 진단 설문이나 이런 거랑 비슷할 수 있는데 저희는 조금 더 그 빠르게 조직의 문제를 캐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조직 진단 설문보다는 뭐 펄스 서베이 같은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통해서 되게 작은 주제로 예를 들면 지난주에 했던 뭐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수도 있고 여러분은 요즘 팀 안에서 뭐 심리적 안정감을 잘 느끼고 있으신가요? 라는 주제별로 설문을 해보려고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라는 거는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원하면은 그 조직원들끼리 커피 타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네. 전사가 좀 랜덤하게 식사를 같이 하는 시간도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서로 돌고 흐를 수 있게 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아마 많이들 하고 계시겠지만 타운홀 같은 걸 운영하면서 회사가 이제 공유하고 싶은 내용 공유하기도 하지만 많은 정보를 들음으로써 사람들이 이런 고민이 있고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토스라는 회사는 마린모치라는 코너가 있었대요. 이 타운홀에. 그래서 제가 그게 뭐냐 했더니 이승건 대표에게 어떤 질문을 해서 그 대표님이 말을 잇지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면은 그 질문하는 사람한테 뭔가 상품을 주는 그런 제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도 이제 네. 의견들을 이제 공유하는 창고를 여러 개 그렇죠. 두네요. 네. 그곳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만드는 게 네.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 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저는 하나의 요소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거는 모든 순간 즉각적인 피드백 받기라는 거는 뭐 한 달 동안 회사 생활 해보시면서 어떤 게 힘드셨어요? 1년 동안 회사 생활했더니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보다 그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나면 밥 먹자마자 바로 옆에 그 배식하고 나서 버리는데 오늘 식사 어떠셨나요? 라는 거 설문하는 네. 것들이 보통 구내식당 같은 데 있곤 하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액션 하자마자 바로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했으니까 식사 피드백을 받고 행사가 끝나면 행사 피드백을 받고 저희 같은 경우는 회의가 끝날 때마다 이 회의가 어땠는지를 회고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바로. 네, 온보딩 강의를 제가 할 때가 있는데 그 강의가 끝나자마자 이번 강의 어땠는지 네, 피드백 네. 주세요. 그런 식으로 즉각적인 피드백 받는 것이 되게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제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또 페어웰 커미티라는 걸 열어가지고 이분이 퇴사할 때만큼 굉장히 진실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어떤 고민 때문에 회사를 떠나게 되는지를 저희들끼리 또 들어보고 고민하고 토론해서 보완할 건 없는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도 많은 예시가 있겠지만 이 문제 발견 단계에서 꽤 많은 실행을 다양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써놓은 세 가지 팁은 사실 제가 그 제품 만들 때 많이 쓰는 단어들이에요. 네. 저희 회사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이고 이 고객이라고 되어 있는 걸 동료로만 바꾸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중요한 부분인데 고객 만족, 동료 만족이겠죠. 많은 분들이 동료들을 만족시키려면 동료들이 해달라는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회사가 생각하는 가치관의 방향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VOC가 들어오면 이거 고쳐주세요 하면은 이거 고쳐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고치는 게 아니라 네. 이 제품이 나가는 방향이 맞아? 라는 것들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네. 당근마켓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은 VOC가 좀 먼 지역까지 다 판매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였대요. 처음에 워낙 사람이 적으니까. 하지만 절대 그 이야기 듣지 않고 아파트 한 동에서 끝내는 게 그 대표님의 목표였다고 하시는데 그 컨셉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근마켓도 성공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제품의 방향성이 있듯이 저희 회사의 방향성에 맞춰서 동료들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5Y라는 거는
저 이거 싫어요. 이거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게 왜 싫으세요? 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라는 거를 계속 왜를 물어가면서 진짜 이유를 찾아야 된다. 이게 뭐 제퍼슨 기념관에 부식된 벽 사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텐데 실제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본질적인 원인은 굉장히 달랐다라는 어떤 사례거든요. 이런 것들도 동료들이 무언가 불만이나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진짜 이유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다라는 거고요. 또 이 동료가 어떤 상황인지 이런 질문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것인지를 잘 이해하기 위한 동료 이해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문제를 발견했으면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액션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써놓은 것처럼 정말 지금 당장 중요한 게 맞아? 아마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문제는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없어지는 날은 네. 제가 봤을 때 회사가 망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그 많은 문제들 중에서 네. 어떤 게 지금 제일 중요한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 문화에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계속 그 우선순위를 고민하고 얼마나 많은 동료가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이게 또 회사가 존중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회사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런 거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네. 이 회사가 계속해서 함께 하고 싶은 존중하는 사람이 이런 거 문제라고 하는 거는 저는 당연히 무게감이 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잘 고민을 하면서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설계하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해 보자 할 때는 정말 이게 해결 가능한 것인지 충분히 작은지를 고민하면서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 액션이어야 되는지 혹은 언제 어떻게 실행되면 좋은지 같은 것들을 계속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뭐 왜 이 액션이어야 되는가? 제가 아마 왜라는 말을 이 발표하면서 엄청 많이 할 텐데 그 신규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감 형성이 좀 늦어지는 것 같다라는 문제가 있을 때도 그래서 뭐 짝꿍제도라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짝꿍제도예요? 라는 걸 계속 물어보면서 심리적 안정감 형성에 이런 이유로 짝꿍제도가 어떻게든 도움이 될 것 같아라는 어떤 빌드업이 있어야 될 거고요. 네. 그거를 그렇게 가설을 세우고 했다면 실제로 짝꿍제도가 심리적 안정감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를 운영 단계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한다, 다른 팀에서 한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이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무책임하게 또 지나가는 현상이 보인다. 실패를 통해서 못 배우는 것 같을 때는 포스트모텀이라는 제도가 있다는데 해보자. 그거 왜 해야 돼? 이런 이유로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게 정말 좋아지는지 보자라는 것들을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이 연결이 되는 건지를 물어봐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실행되면 좋을까는 여기 계신 이제 듣고 계신 구성원분들이 다 직원 경험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사를 하고 입사한 다음에 업무를 하면서 일상적인 순간도 있을 것이고 뭐 3개월에 한번 분기 발표라든가 이런 업무적인 것들도 있을 거고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어떤 여러 직원 경험의 모먼트에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건 제가 그냥 생각나는 것들을 딱 적어놓은 건데 이거 네. 말고도 조직이라는 곳이 제도화해서 그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액션들은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네요. 적절한 타이밍과 적절한 주기에 어떤 액션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고 실행을 한번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실행 전파 단계인데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일단 대상자들이 알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왜 하려고 하는지 대상자들이 공감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형태로 적절히 실행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실행할 때도 세 가지 팁이 있다면 아까 왜가 자꾸 나온다고 했죠. 네. 이 뭔가 제도를 만들고 이제 전사 조직에 이제 전파를 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대표부터 시작해서 뭐 HR 담당자나 리더들이 이런 질문 받을 겁니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도 초반에는 제 속에서 굉장히 좀 성그러지지 않은 상태로 이거 그냥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같은 생각 때문에 했다가 그 왜라는 질문 몇 번에 무너진 적이 꽤 있었어요. 그러게 이 사람 얘기 들어봤더니 꼭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인가? 그리고 저는 이런 이유로 설명했는데 대표의 설명이 다르거나 다른 담당자가 얘기 달라서 왜 이걸 한다는 거지 여러분도 다 싱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라는 피드백을 받았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무언가를 제도를 만들고 실행하실 때는 아까 설계 단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이거 왜 하는 건지를 잘 싱크 맞춰진 상태에서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완벽하진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조직 관련된 액션이
그 만병통치약처럼 있어서 그거 실행하면 다 해결돼라는 게 있다면 이렇게 수많은 경영자들이 책 쓰고 안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몇 개의 바이블이 있어서 그대로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조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만 공감이 된다면 실제로 했더니 잘 안 되거나 혹은 뭐 기대했던 만큼의 지표가 안 나올 때도 아마 동료분들이 근데 의도가 뭔지는 알겠으니까 그 의도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걸 다 잘 공감해 주실 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속 반복해야 된다. 음. 절대로 한 번 얘기해서는 이제 되지 않기 네. 때문에 반복해야 된다는 이야기 하고 싶고 세 번째로는 또 하나의 채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파 전략, 여러 채널을 통한 전략으로 가져가야지 조직원이 뭐 100명, 200명, 500명일 경우에는 예를 들면 대표가 그 타운홀 같은 데서만 이야기한다고는 타운을 잘 안 듣는 사람은 계속해서 못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기본으로 출근을 해야 되냐. 힐링 페이퍼 강남원이 같은 경우는 저희는 재택근무 가능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출근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네. 왜 기본으로 출근해야 되라는 질문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저희는 의미 없이 그냥 그러네요. 타성적, 관성적으로 네. 기본 출근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도 왜 이게 필요한 건지, 왜 이런 건 안 챙겨지고, 왜 이거 똑같이 안 하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답변할 수 있는 Y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싱크가 잘 맞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도나 문화 같은 걸 안내할 때도 이 제도 왜 있는 건지가 제일 먼저 위에 설명되고 문서에 정리할 때도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도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고 맥락을 설명하려고 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반복에 대한 건데요. 이건 예전에 이제 저희 회사에 계신 다른 분이 해주셨던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가져온 건데 사람과 사람이 한번 존재할 때 내가 100% 이해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한테 열심히 설명하면 70% 정도밖에 이해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바꿔서 말하면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해한 바로 다시 이 사람한테 답변을 하면은 70%가 다시 70%니까 49% 왔다 갔다만 했을 뿐인데 50% 정도로 이제 맥락이 사라지고 네.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만큼 인간과 인간 사이 커뮤니케이션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같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계속 반복해야지만 처음엔 70%였던 것이 이건 제가 그냥 임의로 쓴 숫자예요. 네. 그냥 뭐 85%가 되고 조금씩 3%가 되면서 조금씩 네. 늘어날 수 있다. 동기화가 더 네. 같은 레벨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다양한 채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할 건데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한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도 듣고 B라는 사람한테 들었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서로 맞춰지고 저 사람이 얘기할 때 잘 이해 안 되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거구나 하는 것처럼 이해도가 네.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왜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제 전략이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렌즈가 뭐 타운홀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조금 더 회사의 현재 상황, 재무적 상황은 이렇고 OKR 상황은 이렇고 이런 업데이트가 있었고 이런 이슈가 있었고를 열심히 공유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일치를 시키려고 하고요. 여러분 아마 슬랙 쓰시는 분 많을 텐데 슬랙이나 커뮤니케이션 툴에서도 접근도 쉽고 뿌리기도 쉽기 때문에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을 텐데 이게 또 놓치기가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해요. 슬랙 잘 못 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서 타임라인에 밀려 나가면 이제 다시 뭔가 그렇죠. 캐치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채널을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번 문구는 뭐 슬랙을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채널 멘션을 쓸지 히어 멘션을 쓸지 아니면 유저 그룹을 달아서 스레드가 달릴 때마다 그들한테 괴롭히게 알림을 줄 것인지. 네. 근데 이건 그 정도로 중요하다면 또 그런 방법도 선택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이해시킬 때는 또 말랑말랑할 때 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 온보딩 할 때도 우리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들과 어떤 제도들이 왜 생겼는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같은 것들을 온보딩하는 시간에 지금 저희는 한 최근에 보니까 한 10가지 정도 코너로 열심히 이제 온보딩 세션을 만들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일 거고요. 회사의 업무 환경이나 인공물 같은 것들로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키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뭐 자주 이런 게 회사에 포스터 붙인다고 잘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예시로 쓰여져서 포스터는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적절하게 썼을 때 굉장히 좋은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회의실 뒤에 늘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전달하려고 하나요가 늘 붙어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회의하다 말고도 근데 이거 진짜 고객한테 같이 전달한 거 맞아 하면서 리마인드 되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진지한 내용이나 그냥 여러분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르세요 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내용들은 조금 빌드업하는 단계부터 관계자들을 같이 불러서 워크숍을 한다거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대표님이 책 좋아하시고 해서 책을 가지고 읽어보고 같이 토론하는 북토크를 한다거나 하면서 싱크를 맞춰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원온원을 통해서 이거 왜 하는 거야 라는 것들을 네. 전파도 하고 개인별로 이 사람이 그거 더 필요로 했을 테니까 더 적절하게 전달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써봤던 좋은 방법이었는데 전 조직문화 TF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이게 회사가 좀 커지면 대표 혹은 HR에서 하는 이야기를 약간 우리 실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귀찮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전 직장에 삼성에 있을 때 좀 그런 면이 있었고요. 저도. 그런데 조직문화 TF 같은 거를 실무에 계신 분들 중에서 되게 존중받는 분들 그리고 회사의 발전과 어떤 문화에 대해서 관심 받는 분들이 꼭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모셔서 우리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부터 같이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럼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고 되게 즐거운 부분은 그렇게 해결책을 만들어서 딱 실에 전파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는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라고 했을 때 그 대표가 아니라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조직문화 TF 분이 이거는 말이죠 이런 맥락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힘들어했잖아요. 해서 네. 그런 거군요 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아. 제가 한번 식사를 하다가 옆 테이블에서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 걸 보면서 감동받았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잘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운영 단계에서는 새로운 시도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체크를 하고 또 우리가 의도한 가설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검증하고 또 팔로우업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는 것이 운영 단계 목표일 것이고요. 우리가 이걸 실행하면 이렇게 달라질 거야라는 가설을 세웠다면 그게 정말 잘 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네. 또 그 원칙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 또 HR이 응답해야 되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의 성공을 정의하고 측정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했으니까 와 수고했다 이제 우리 다음 거 하러 가자가 아니라 그래서 진짜 변했어? 진짜 사람들이 네. 인지하고 있어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단순히 무조건 어떤 막 지표로 나오고 데이터로 나오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정성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바뀌었는지를 여러 가지 방법을 측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운영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거는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됐는데 뭔가 나눠주는 저 사람은 왜 두 개를 줘? 나는 왜 이게 선택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민감한 부분이 된 것 네.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그 하나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무언가 해결하라기보다는 왜 우리가 이거 하는지 목적을 얘기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한때 좀 많이 유행했던 그림이었는데 예를 들면 야구 경기를 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 발판을 나눠줘가지고 나눠줘 보자 할 때 발판 나눠주는 발판에 집중하면은 나는 왜 하나 갖고 너는 두 개 갖고 왜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 왜 나눠줬어의 목적에 집중하면 사람들이 다 같이 야구 경기를 함께 즐겁게 구경하기 위함이야가 되고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게 제공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럴 때 누군가 키 작은 사람을 위해서 발판이 두 개 주어지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있는 예외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 원칙을 계속 집중해서 실행을 해야지만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그런 걸 기반으로 리마인드 해야지 어떤 받게 되는 혜택과 어떤 액션 자체만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공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 단계에서는 이제 제가 좀 자주 하는 얘기인데 반드시 응답을 해라. 이게 꽤 많은 경우 HR 조직이 결정하기 힘든 부분 그들에 대해서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건 뭐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얘기 했을 때 약간 묵묵부답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답이 오지 않았다 같은 경우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아니면은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기다리세요라는 악플보다 무플이 무섭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도 좋으니까 맥락과 함께 왜 안 되는지 그거는 우리의 현재 방향성과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를 최대한 오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설명하고 또 반대로 누가 어떤 질문과 의견을 냈는데 그게 반영이 되고 바뀐다면 그 사람에게도 당신의 의견 때문에 이런 것들을 노력하고 있고 변화가 생겼습니다라고 응답해야지 거기서 이제
그 조직에 의견을 내는 사람은 굉장히 좀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성공 경험이 생겨서 계속 응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문제 발견으로 돌아가서 이 사이클에서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대표 사례를 좀 짧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저희 또 극도의 솔직함이라는 게 저희의 이제 핵심 가치였는데 예전에 한 수년 전에 솔직함이라는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해석이 다르다는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거는 왜 솔직한지에 대한 목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솔직하다. 예를 들면 너무 빡세게 너 일 진짜 못하는 것 같아 라는 솔직함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목적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타운홀에서도 설명하고 그 새로운 분을 오실 때도 극도의 솔직함 좀 무서워요라는 분들이 계셔서 이거의 목적이 뭔지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실행을 해서 이제 운영을 했더니 그런 걸 좀 공감 못 하시는 분들은 또 이탈하고 남아 계신 분들은 이해도가 상승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근데 이 솔직함이 아까 시시각각 변한다 그랬잖아요. 네. 또 세월이 흘렀더니 일부 멤버들만 솔직한 거예요. 어떻게 솔직함을 발휘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솔직함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CSS라는 피드백 제도를 만들었고 그거를 이것도 내자일하게 한 팀에서 먼저 해보고 괜찮으니까 전사로 전파하면서 운영을 시작했고 지금은 전사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저희는 피드백하는 시간 기다리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좋은 제도로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회사가 커지니까 또 이제 의견이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내가 이 조직에서 이런 이야기 꺼내도 될까라는 심리적 안정감이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또 문제를 발견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설계를 또 했고요. 그래서 그중 하나의 액션으로서 리더십끼리 좀 북토크 세션을 해서 어떻게 하면 심리적 안정감을 리더가 잘 고양시킬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또 변화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단계에서도 더 애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사 조직 문화, 조직 진단 설문해야 되니까 학습하고 해서 뭐 6개월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 30명밖에 안 되면 제가 2주 동안 빠르게 언언해서 문제 발견해 볼게요 라고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뭐 완벽해야지만 동료들이 좋아하고 욕 안 먹을 테니까 고민 오래 해야지가 아니라 이거 제품 베타 서비스 나오는 것처럼 저희도 이런 조직 문화 제도 베타로 하려고 하니까 분명히 부족할 테니까 많은 피드백 줘서 같이 만들어 봐요 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해보자면요. 이런 식으로 좀 조직 문화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좀 선언하는 그리고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이 질문들을 꼭 던져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 조직 문화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오늘 좀 어떻게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조직 문화 버전의 선언문, 개인과 상호작용이나 경험 가능한 액션, 동료와의 협력, 변화에 대응 같은 걸 생각하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조직 문화를 가치 있게 해서 동료를 만족시키는 것을 생각하시면 네. 이런 사이클을 돌면서 문제가 발견하고 다시 찾아내고 새로운 거 선언하고 전파하고 때로는 성공하고 실패하겠지만 이걸 그렇죠. 반복하다 네. 보면은 이 원칙이란 책에 나오는 그림이었는데 지속 가능한 성장이 네.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강남원리 팀도 아직 저희가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에 있고요.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저희도 뭐 피플 어나리티스나 뭐 리더십 정의도 고민이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왜 우리가 모였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좀 계속 질문하면서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애자일한 시도와 노력을 계속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늘 한 번 한 번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시고 그래서 동료들이 정말 우리 회사 조금이지만 바뀌네 라는 것들의 위닝 익스피리언스를 동료들도 HR도 느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면은 시각각 달라지는 세상에서도 장기적으로 저희 방식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위해서 빠르게 저스트 두잇 애자일 좀 실행을 해보시길 추천을 드려봅니다. 네, 여기까지 좀 속사포처럼 말했는데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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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 이제 6분, 5분 지나가고 있는데 바로 그 여러 사전 Q&A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답변할 것들 또 추려가지고 한번 또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질문 되게 많이 주셨었는데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을 때 도움이 좀 될 것 같은 거를 그나마 좀 네. 뽑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첫 번째는 이제 원래는 활기찬 분위기였는데 가상 오피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그래도 지금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얘기가 조금 원론적이고 좀 철학적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모든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 드려보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가상 오피스 제도가 왜 필요한지부터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지금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100% 재택근무를 해야 될지, 100% 재택근무 하기 위해서 가상 오피스를 도입하시는 건데 네. 100% 재택근무가 이 말씀해주신 회사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인지, 회사가 성공하기 위한 좋은 방식인지를 먼저 질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꽤 많은 회사들이 100% 재택했다가 되돌린 곳들도 있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회사의 장기적인 목표 달성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실리콘밸리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질문할 거는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를 질문해 보시면서 거기에서 좀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이 나온다면 그러면은 그거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를 좀 더 좀 세밀하게 파고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경영진과 멤버 사이의 신뢰가 떨어졌을 때 신뢰 회복을 돕는 방법은, 이거는 좀 그냥 클래식한 방법일 것 같아요. 사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뢰가 떨어졌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 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솔직하고 좀 투명하게 네. 계속 소통할 수밖에 없다. 경영진은 굉장히 소수이기도 하고 아마 구성원분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알고 우리는 모르는 어떤 것들 때문에 더 신뢰관계가 떨어지거나 소통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정보들을 공개하고 솔직하게 나아가고, 그게 한 번엔 당연히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전략도 뭐 타운홀 같은 데서도 전사적으로 투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신뢰가 떨어져 있다고 하는 구성원들과 원원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지만 장기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조직 문화는 언제부터 관리해야 하나요? 라는 이야기, 제가 이 질문을 꽤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것도 전 정답은 없고 또 조직 바이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좀 평균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은 시점은 저는 한 20여 명이 넘어가는 시점일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네. 한 8명에서 10명 정도까지는 거의 원팀처럼 움직여서 여기서 대표가 하는 이야기, 여기서 어떤 구성원이 하는 이야기를 다 같이 듣고 같이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0명, 30명 정도 돼서 팀이라는 게 생기고, 그래서 대표는 그 팀장과만 얘기하고 구성원들은 대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점점 생기다 보면은, 그리고 팀 바이 팀으로 일하는 영역이 달라져서 서로가 어떻게 일하는지 잘 못 보게 될수록 어떤 이 팀은 이런 걸 중요시 여기는데 저 팀은 저런 걸 중요시 여기고, 그게 안 맞기 시작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조짐을 보면서 네. 이 정도면 우리는 빠르게 이거 선언하고 명시해야 되겠다, 혹은 이거는 좀 천천히 해도 되겠다 싶겠지만, 네. 이런 것들을 그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 시점 되면은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지금 되게 잘 되고 있다면 굳이 막 선언해야 돼 하지 않고 네네. 조금 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네. 컬처덱대로 행동하지 않는 경영진 이슈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이거는 좀 어려운 이슈인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약간 답정너로 말씀드리면은 컬처덱대로 행동하지 않은 경영진이 계속해서 이 컬처덱에 아예 동의되지도 않고 나는 네. 이런 문화 싫은데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빠이빠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근데 동의는 되는데 나 이런 거 잘 못해, 좀 힘들어라고 한다면 같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아마도 그 경영진 분이 그쪽에 있어서 뛰어난 모습을 못 보여주셔도 아마 분명히 다른 뛰어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전 모셔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으로 기여를 잘 하고 계시면서 이것도 노력하신다면 회사가 같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런 영역에서 컬처적인 부분에서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네. 생각이 든다면 조금은 그런 조직 문화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일에서 조금 제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작은 조직 혹은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 같은 역할을 한다거나 어느 정도는 그렇게 네. 포지션에 대한 좀 시프트가 필요하겠네요. 아니면은 뭐 문화적인 부분은 이 리더가 아니라 다른 리더가 조금 더 비중 있게 챙기게 해야 가져가든가. 된다거나 이런 네. 액션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조업 기반의 회사, 수직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제가 말하는 방법론이 효과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드린 답변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 회사를 잘 모르지만 제조업 기반에서 이 회사를 하려면 되게 수직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정말 문제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임직원들이 수직적인 게 좀 싫다고 해서 갑자기 회사의 방향성과 다르게 수평적으로 했다가 회사의 비즈니스가 잘 안 돼요, 만약에. 그래서 회사가 안 좋아지면 지금
수직적인 거 싫어하는 사람들 다 나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회사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전 회사 존속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수직적인 것이나 수평적인 것이 우리 회사에 맞는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보고 네. 근데 수평적으로 시프팅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부터 어떤 식으로 수평적으로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도입해야 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밑에 50, 100인의 컨설팅 사업하는 회사의 기업 문화. 이거는 컨설팅 사업의 본질을 먼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어떤 일을 해야지 이 컨설팅 사업의 본질을 해결하고 좋은 가치를 컨설팅 받는 회사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면서 기업 문화를 방향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간극을 조정하는 부분 또 간극을 왜 조정해야 되지? 라는 질문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간극을 조정하지 않고도 일이 잘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네. 뭐 이 둘이 시너지가 잘 나야지만 우리 회사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한다면 이 둘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시너지가 돼야 되는지부터 질문하면서 작게 뭔가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4명이서 한 팀인데 그 팀에서부터 잘 됐으면 좋겠다 한다면 어떻게 팀 안에서 두 컨설턴트들이 잘 할 수 있는지 네, 이런 네. 고민을 해야겠죠. 네. 네, 그리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직원은 어떻게 팀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시킬 수가 있을까? 이거는 아까 컬처대 그 경쟁 이슈랑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뭐 같은데요. 레벨은 다르지만은 맥락은 비슷한 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 문장만 보고 그냥 좀 단호하게 얘기해 보자면 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직원이 네. 여러분의 회사에서 존중하는 직원상, 인재상이 아니라면 네. 굳이 그분을 적극적으로 동참시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냥 계속해서 네. 우리는 이타적이고 팀 협업이 중요해라는 걸 안내드리고 네. 그런데 변하지 않으시면은 사실 이별을 생각해야 되는 아, 거죠. 근데 만약에 회사에 예를 들면 뭐 역량적으로나 굉장히 핵심 인재라고 이제 여기고 있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뭔가 사실 갈등이 좀 있을 것 같은 네네. 그것도 생각이 사실 뭐 제가 회사 생활 잘 모르니까 이건 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네. 사람이 나가자마자 회사 매출이 절반이 돼서 회사가 망한다고 할 때도 네, 네. 그냥 그런 쉬운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런 분이 없어도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네. 이런 분과는 이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직원을 어떻게든 뭐 모시고 어떻게든 남겨두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가 예를 들면 회사가 더 존중하는 이타적이고 협업을 잘하는 사람이 떠나거든요. 네, 네. 그게 제일 슬퍼요. 네. 정말 저는 그런 피눈물을 몇 번 흘려본 적이 아, 있기 때문에 뭐가 더 공감되네요. 중요한지를 네, 계속 네. 고민하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질문은 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회사마다 분위기와 조직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조직 문화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회사에 맞게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사전 Q&A도 이제 전부 정리가 됐고 지금 채팅창으로 실시간 질문도 주셨는데 질문들이 네, 갑자기 뒤에서 좀 이렇게 막 좀 많이 주셔가지고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을 다 답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누지 못한 질문은 저희 플렉스 커뮤니티라고 이제 저희 인사 담당자들이 모여서 소통하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 또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빠르게 그 질문들을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볼게요. 애슐린 킴님이 지금 이제 발표해 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제 대표나 경영진 이해가 필수적인데 막상 섣불리 이제 이런 애자일 조직 문화 셋업할 수 있게 해주지 않으시다.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득을 하셨는지 혹시 그런 경험과 과정이 있다면은 좀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질문들을 좀 궁금해하셨네요. 네. 이것도 사실 어떤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스타트업,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대표가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잘 안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네. 들면 100만 원을 투자하면 1,000원을 벌 수 있습니다 같은 거는 대표가 잘 몰라도 숫자로 설득을 해서 그렇죠. 그런 네. 액션을 하게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브랜딩이라던가 조직 문화 같은 거는 바로 효과가 보이지 않고 눈에 안 보이는 거여서 네. 그거를 설득하기 굉장히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대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꽤 무게감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네. 대표가 진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를 억지로 바꿔서 실행하는 거는 본질적인 해결도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굉장히 네. 제가 어떻게 막 대표가 안 도와줘요라는 것을 설득하는 건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지만
그 어떤 조직 문화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들의 어떤 성공 방정식 같은 것들, 레퍼런스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적용했더니 실질적으로 결국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줘서 회사가 잘 됐다 같은 식으로 어떤 그 대표가 설득될 수 있을 것 같은 요소를 잘 녹여서 먼저 네. 가져가 보시면 그래도 그냥 조직 문화 이런 게 유행인데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민채김님이 원어원 같은 논의들은 기록으로 남기시나요? 이 질문 하나 주셨고, 그리고 이 원어원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건의사항 이런 게 있을 텐데 여기서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뭐 실행하자, 보류하자를 결정하는지 궁금해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어원은 저희는 일단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뭐 권장은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은 조금 개인 바이 개인으로 좀 네, 챙겨서 전략적으로 수행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기록에 남겨줘야지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 혹시 해결이 됐나요? 같은 질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좋다고는 보고요. 네, 뒤에 질문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네, 네. 뭐 모든 것을 다 실행할 수 없을 때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라는 어떤 고민을 하시면서 기준을 정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제일 핵심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에서는 빠르게 좀 에너지를 써야겠죠. 네. 네, 지금 시간이 이제 5시가 다 되어서요. 질문 주신 것들 중에서 2개만 짚고 지금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이건님이 질문 주신 게 작은 스타트업에서 인원수가 커져갈 때 HR 측면에서 가장 어려웠던 경험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존의 팀 멤버들 다 데리고 가면서 새로운 멤버를 다 잘 온보딩할 수 있는 도움되는 경험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네, 질문이네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인원수가 커져가면서 우리 이거 되게 잘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한 1년만 지나도 무너지고 바뀌는 것이 저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고민해서 그것을 수행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네, 그리고 HR 팀이나 이런 사람들도 계속 변하다 보니까 그 맥락과 히스토리를 잘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것들도 좀 꾸준한 실행을 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기존에 있던 분들을 계속 다 모셔가면서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 영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존에 있던 분들을 다 데려가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분들 중에서 아마 회사가 변화하면서 조금 더 추구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되게 동의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옛날에는 나 이렇게 일하는 거 좋았는데 지금 회사가 조금 더 체계화됐는데 난 체계적인 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체계적인 네. 게 회사의 미래에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그래도 우리 옛날에 좋았잖아 좀 이해해줘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려면 체계적인 게 필요하니까 당신이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이 만약에 그런 거에 동의를 못 하시면 사실 미래에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네. 그런 분들은 좀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거는 사실 모든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릴리안 님이 이제 문제 발견과 운영 과정을 측정하는 방법 아까 이제 정량적, 정성적인 측정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사용하셨던 방법 중에서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셨던 측정 방법이 있으시다면은 혹시 사례가 있다면은 좀 네, 공유를 네. 부탁드립니다. 이런 아까 질문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희 회사가 120명 정도 되는데 네, 120명 중에 제가 갑자기 다가가서 농담하기 어려운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그 정도로 저는 사람을 좀 좋아하고 그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뭐 이야기 듣고 하는 걸 좋아해서요. 사실 조직이 작을 때는 진짜 빠르게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거창한 네. 뭔가보다. 네, 근데 이제 저 혼자서 다 할 수 없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 문화 TF 같은 걸 통해서 네. 조금 더 진솔한 이야기를 모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게 아, 굉장히 좀 효과적이었던 더 것 뎁스가 같고요. 깊은 보이스를 수집해서 네. 네, 저한테는 얘기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그분들이 들으실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더 커진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펄스 서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내용을 조금 어널리틱스해서 이게 네. 똑같은 질문을 3개월 전에도 했고 이번에도 한다면 변화의 폭을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그렇게도 식으로 좀 네네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실시간 질문 다른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 일단 아쉽지만은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시간 질문들 중에 답변이 안 된 것들은 제가 한번 정리해가지고 리드님이 한번 좀 네네. 정리를 해서 저희가 따로 또 커뮤니티에서 공지를 좀 하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네네. 네, 오늘
조직 문화 그리고 에자일로 접근한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힐링 페이퍼에 이제 김윤 리드님 모시고 이렇게 얘기 나눠봤는데 오늘 한번 간단하게 소감 한번 짧게 네.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 사실 제가 되게 부족한 것도 많고 한데 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업무하시다 말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들어주신 분들이 또 한 수백 명 계시다 그래가지고 되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네, 더 좋은 얘기들을 더 많이 나눌 수 있게 저도 계속 공부하고 많이 네. 배워보고 싶고요. 또 제가 좀 끝나고 요 유튜브 창에다가 제가 댓글 하나 남기려고 하는데 네, 혹시 이런 조직 문화 관련된 이야기는 좀 언제나 전 재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은 제가 뭐 샌드타임이라는 어떤 링크 드릴 거거든요. 그 링크에서 저에게 어떤 뭐 저녁 시간 요청해 주시면은 또 기회가 닿는 대로 재밌는 이야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플렉스 웨비나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오늘 웨비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하고 알찬 주제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